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로 확정됐지만 이낙연 후보가 아직 승복하지 않으면서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함께 민주당 원로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이끌어 오신 원로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선거에서 이기고 또 이 나라를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셨습니다.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체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있으면 당연히 협조해 드릴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낸 거는 예를 들면 도지사의 휴가 일정을 내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지방 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국회는 아무런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분들이 법을 지켜야지 그 법을 어기면 안 되고요. 이거는 마치 분가한 자식 집에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 같은 겁니다. 예, 분가한 자식 집에 가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과 같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기도청,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을 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박문신 의원, 지금 관심은 민주당 당무위원회 지금 열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당무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결국은 승복할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무위원회가 네. 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부터 이제 열렸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당무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대략 80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그 다음에 17개 시도, 예. 각 위원장, 시도지사, 그리고 당 고위 당직자 이렇게 포함해서 한 8명 정도로 되는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대략 한 5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 그러고요. 당연히 이낙연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경론이 예상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송영길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 이 사람들이 당연직 당무위원이 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당의 공식 대표다라고 공식 발표한 것, 이것을 그대로 추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고요. 오히려 관심사는 결정이 번복되느냐 하는 것보다는 당무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네. 이낙연 후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이 더 아마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한준호 의원, 송영길 대표가 경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결국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 나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절차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건 최고위원회에서 당무위의 위임을 받은 권한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네. 우선 이낙연 후보 캠프 측으로부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좀 지켜달라. 이에 대한 이의 제기도 있었고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피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방금 이제 박문진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80여 명 정도 되는 당무위원들을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요청을 드려서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빠르게 원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이 문제점을 안고 하루 만에 저희가 당무위를 구성을 했고 오늘 정확하게는 51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차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무위원회 결론은 송영길 대표가 이미 내렸던 결론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전해숙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말이죠. 이낙연 후보의 승부 견설이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절차적인 부분이란 말씀은 당무위의 결정이 최종적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함께 뛰었던 후보 입장에서는 입장을 내고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원팀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쌓는 거죠.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당무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아마 기자들을 만난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함께
민주당 원로들을 만났는데 이재명 후보와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당무위원회 결론은 어떻게 날 겁니까? 기자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여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들어보시죠. 후에 후보님하고는 따로 어떤 얘기 좀 주고받으신 거예요? 국감 준비 잘하시라고 그랬죠. 오늘 이낙연 후보님 측의 이의 제기를 충분히 잘 경청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여러 가지 항변, 또 이의 제기 내용을 잘 경청하고 서로 또 당의 입장이나 또 그 유권 해석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무위원회가 이 당헌 당규 유권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논란의 소지가 모든 게 잘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이라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당에서는 아니 그런 건 뭐 그런 시청자 여러분, 마스크가 쓴 상태여서 말이죠. 그리고 자막이 없어서 혹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오늘 이낙연 후보 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것이다. 그리고 당무위원회가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내리게 될 것이다. 기자들이 이낙연 후보가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런 건 하고 아마 이낙연 후보가 승복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뉘앙스의 말 한마디를 남기고 송영길 대표가 당무위원회 회의실로 들어가는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다. 자,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이런 경선 결과에 승복하느냐 안 하느냐, 승복의 역사도 있고 불복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선철 교수가 기억하는 불복의 역사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을까요? 불복의 역사는 97년도 이인재 후보가 신한국당 경선에 나왔는데도 패배했지만 다시 그냥 탈당을 하고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이해창 후보와 보수 우파표를 갈라먹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고 승복의 역사는 2007년도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후보가 치열하게 싸웠지만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전당대회 날 감동적인 연설을 통해서 승복을 했고 다음번에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줬습니다. 승패는요, 결정이 되고 나면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오늘 아마도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정당사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경선 결과에 승복한 역사가 있다. 이 역사를 이낙연 후보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70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이겼지만 결선 투표에서 김대중 후보가 이철승 후보와 연합해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후보를 승복하고 김대중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당장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가 경선 당사자인 문재인 후보 본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어주셨습니다. 속에 민주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킬 때부터 초석을 다져온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님의 경륜들이 잘 반영되고 당에 대한 열정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신이요. 송영길 대표가 예로 든 1970년 신민당 경선 공교롭게 말이죠. 결선 투표로 가서 뒤집었죠. 1차 투표에서 네, 네. 졌던 DJ가 YS에게 역전승을 거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 이야기를 보면서 이낙연 후보는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더더군다나 예. 같은 민주당, 예.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신민당이었습니다만은 같은 그 지금 민주당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압박인 거죠. 자, 예, 경선 지금 화면에 말이죠. 네, 예, 네. 젊은 시절에 그렇죠. 당시 신민당 경선이 끝나고 승자 김대중 후보, 패자 김영삼 후보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두 전직 대통령이지만 저때 이미
앞으로 저 두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마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계속 얘기 이어가 주시죠. 이른바 이제 40대 기술원 네. 시절의 그런 얘기죠. 이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이 세 사람의 얘기인데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아마 대부분 이제 민주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도 이제 경선 결과를 수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뉘앙스로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 또 정치적인 압박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캠프에서 그런 얘기를 슬슬 이제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불복이 아니다. 이의 제기인 거고 우리가 한 정당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당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당무위원회에서 계속 최종 결정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기류가 읽혀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준호 의원께서는 좀 말씀하시기가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낙연 후보가 오늘 승복 선언을 한다. 네. 뭐 그렇게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혹시 후보 교체가 불가피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을 또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매일 최고위를 들어가고 지금 이제 당 집행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당에서는 그런 시나리오를 단 한 번도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제가 또 옆에서 직접 모셔본 입장에서 이낙연 하면 앞에 붙던 이미지가 신사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원이나 몇몇 분으로 인해서 뭐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후보 교체설 또는 뭐 구속설 이런 얘기들 내부적으로 이제 총질을 했었는데 저는 오늘 당무위의 결정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 원팀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 제기,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할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현재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철 교수가 언급했습니다만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 아마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후보가 아마 당원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여론조사에서 맞습니다. 뒤지면서 최종적으로 패배를 했고 그 표 격차도 크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 경선 결과 발표 직전에 미리 측근으로부터 종이 메모를 받죠. 네. 이 경선 결과를 보고 자신이 졌다는 경선 결과 메모를 받는데 그걸 보고 씩 웃죠. 네.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 사이에 또 회자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있었던 박근혜 당시 후보의 승복 연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 경선 과정의 모든 일들 이제 잊어버립시다. 저와 함께 당의 화합에 노력하고 여러분의 그 열정을 정권 교체에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당시 활짝 오는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악수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그 장면까지 봤는데 말이죠.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긴 합니다만 저 당시 박근혜 후보의 저 승복 연설 그것이 그 다음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죠? 저 내용을 보고 많은 당원들이 감동을 했고 다음번에는 이명박을 지지했던 분들도 다음번에 우리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박근혜 캠프의 공보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저 자신도 저 승복 연설을 보면서 되게 좀 울컥하고 상당히 좀 감동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저 연설로 인해서 반대 측인 이명박 후보 측의 당원들과 우리 측인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보수파 정권의 10년을 연 하나의 원동력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바로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이낙연 후보도 상당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박문신 의원, 어떤 형태로든 오늘 당무의 결론이 나오면 이낙연 후보가 자신의 생각을 뭐 당원 또 국민에게 밝히겠죠.
뭐 승복 선언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복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서른 의원까지도 그런 비슷한 유사한 얘기를 오늘부터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뭐 정성호 의원님 지금 최고위원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대략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조율된 것 같다,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이낙연 지사의 승복 연설을 이끌어내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원팀으로 가는 그런 구상. 이게 지금 송영길 대표의 기본 구상이고 이재명 지사 캠프의 그 기본 뭐 희망사항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인 수순은 일단 그렇게 지금 돌입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또 이낙연 후보를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함께 원팀을 이루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나아갑시다. 또 이렇게 부탁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 만일 이제 당무위 결정 이후에 이낙연 후보의 그런 발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첫 번째는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과의 의총이 마련이 될 거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대통령과의 만남까지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통령과의 면담은 이미 이재명 후보가 요청했다는 네. 기사가 나왔고 청와대에서 그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공정한 선거 중립에 위반되는 일 아니냐 뭐 이런 문제의식인가요? 그런 문제의식도 있고 대장동 땅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의혹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수사를 하시라고 해놓고 그 당사자로 의심되는 이재명 지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앞뒤가 맞는 거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검찰과 경찰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하지 말아라라는 암묵적인 사인도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경선을 보고 참 치열하게 잘 싸우셨는데 이번에 이낙연 후보 측이 승복을 하더라도 후유증은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발언들을 좀 하신 부분이 있다. 구속당할 거다라는 부분과 이재명 지사 나가면 우리 본선에서 대선에서 질 거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얘기를 들은 이재명 지사 측도 상처는 치유되더라도 흔적은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라는 것과 지금까지 이재명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어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주장했던 이낙연 후보 측은 그래 우리 원팀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정권 재창출로 우리 한 팀이 되자. 이렇게 겉으로는 할 수 있지만 마음속의 앙금은 대선 본격적인 대선 본선이라든지 투표 날에 좀 영향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예, 70년 시민당 경선 이야기를 저희가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건 김영삼 대통령이 저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김대중 후보를 도왔는데 김대중 후보 측에서는 나를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라고 나중에 또 불만을 토로했던 그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 관련해서 장성철 교수는 대단히 비판적인 의견을 지금 밝혀주셨는데 한준호 의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저희 당 소속이시고 이거는 그냥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절차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바랬던 거는 후보가 나오고 나서 현재 대통령과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정권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지화시키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수사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특검에 대한 부분을 서는 건 것이지 이것이 수사를 어쨌든 멈춰라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대장동과 관련돼 있는 화천대유와 관련돼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쨌든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상호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에서 좀 기소를 당한 것도 아니고 범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라 이건 절차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이러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거를 정적 해석을 해서 굳이 그렇게 뭐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면담 아마 협의에 나가겠다고 청와대가 밝힌 만큼 조만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만나는 장면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진행되는 시각에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했었죠.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느냐 가만히 들어봤고 제가 휴대전화를 마이크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 있을 국회 국정감사 때까지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해서 국정감사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강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 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이렇게 국정감사에 이재명 후보가 참석하겠다고 밝혔고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입니다. 국토위, 행정안전위 다음 주에 이재명 후보가 두 차례 국정감사에 나가야 됩니다. 18일에는 국토위, 20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경기지사로서 출석을 해야 하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청을 찾아가서 항의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달라는 자료를 안 주느냐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래요? 예, 행정일부 들은 네, 그래요. 네.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저는 여기 입구에서 서한문을 주시는 걸로. 아니, 입구에서 서한문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 국정감사를 받겠다는 경기도가, 예? 아니, 국회의원이 왔는데, 자료 제출도 안 하고, 문전박대하고 여기서 그냥, 예? 자료만 달라고요? 아니, 부지사님, 안으로 안내하세요.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소연실로 들어가시죠. 지금 그러면 당연한 책무인 이 국정감사 수감에 대해서 어제 마치 베푸는 듯이 국정감사를 받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참 무도합니다. 유의미한 자료는 한 건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인 참고인 또한 단 한 명도 채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지금 돌방에 가둬놓고 뭐 하시는 겁니까? 큰 방에 공간이 있어요. 손님 대접이 참 끝내주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주셔야죠. 경기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성남시청도 가시겠지만 또 성남시에 있는 자료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자료도 있고. 도지사로서 아니, 부지사가 답변이 지금 무슨 답변을 하는 거예요? 부지사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 자, 우리 의원님. 장성철 교수님, 저거 어떻게 보세요? 정치 국민들이 보기에 저런 장면들이 어떻게 비칠까? 저는 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질적으로 예. 야당에게 자료를 안 줘요. 예. 절차를 지키라. 그럼 한 14일 동안 시간을 끌 수가 있고 민감한 자료는 주질 않고 자료를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기관장을 상대로 왜 자료 안 주냐, 자료 내놔라, 이제 그렇게 호통치는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자료를 잘 안 준대요. 거의 아무것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후배들이. 그리고 저런 식의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하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가 뭔가 감추는 것 같다. 감추는 거는 의혹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저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 문제는 전 이거 같아요. 자료는 뭐 원래 안 주는 거였지만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여당이 동의를 안 해준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국정감사를 제대로 받겠다라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증인 참고인 채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님은 국민의힘의 저런 뭐 정치적 퍼포먼스 이해한다. 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한준호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퍼포먼스로 봅니다. 뭐 쇼죠, 사실. 정치적 쇼입니다. 근데 세 가지 사안에서 오늘 국민의힘은 실기를 했다고 봅니다. 어떤 겁니까? 국감을 위해서 경기도와 성남시를 방문을 했는데 사실 그날 오늘 오전 10시는 행안위 국감이 있는 날입니다. 국감장에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방문을 해보니까 두 사람 앉아 있더라고요, 야당 측에서. 국감을 팽개치고 경기도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실기고요. 두 번째는 국감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지금 자료가 작년에 2,000건, 이번에 요청한 자료가 3,000건입니다. 갑작스럽게 3,000건을 요청을 했어요. 그중에서 한 60% 가까이가 성남시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와 관련된 자료는 지방 사무와 관련된 자료들까지도 대체적으로 많이 포함을 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갑작스레 던지고 이거를 빌미로 성남시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국감을 파행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감을 위해서 성남시를 방문했다. 그걸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다는데 자료는 국감의 대상의 자료도 아니고 국감장은 내버려 두고 경기도로 갔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그래서 이거는 퍼포먼스라고 보기도 좀 민망하고 저는 좀 이게 일부 그냥 정치적인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하는 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행위나 뭐 자료 요구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한테 배운 거예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항상 저렇게 뭐 좋은 거 경기도 배우셔야죠. 가고 서울시 가고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료 요구 같은 문제도 항상 민주당이 먼저 제기했던 거였다. 근데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너희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우리 이렇다. 제가 이제 과방에서도 늘 그런 게 있는데 언론 탄압, 뭐 언론 자유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저희가 2007년, 8년을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 좋지 않은 정치 행위라고 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30대 이준석 당대표를 만든 것처럼 정치가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감도 변화해야 되고요. 증인 신청도 마찬가지 왜 안 받아주냐가 아니라 증인 신청은 간사 간의 협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도 제시하는 게 있고 상대도 내놓는 게 있으면 협의를 해서 증인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오늘 절차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호도하시는 게 대장동 땅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재명 지사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는 증인을 여당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일단 이재명 지사가 나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그러니까 자체가 당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을 해줘야죠. 그렇게 따지면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김건희 씨라든지 지금 증인 요청 다 해놨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서로 싸우면서 서로 배우고 닮아간다. 그런데 좋은 걸 좀 배우면 좋을 텐데 안 좋은 걸 배우고 간다. 아마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박문신 의원, 국민의힘은 어쨌든 간에 오늘 이재명 후보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청이 있는 곳에 이른바 이재명 게이트 비리 제보 센터 뭐 이런 걸 또 만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 그 자료 제출 요구하고 이제 같은 궤로다가 가는 거죠. 근데 내일 이재명 게이트 비리 신고 센터 회의를 경기도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현판식을 또 그 자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에 응한 이유하고 거기에 대한 야당의 반응이 사실 연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국감을 받겠다고 했던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충분히 밝혀진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야당이 갖고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석수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다. 그러면 대결 구도에서 일단 불리하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싸움이라든가 결국 프레임 싸움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도 자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수용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우리는 여론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여론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는 것은 진실 밝히기인데 그 진실은 지금 검찰 수사로는 안 밝혀진다.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된다. 특검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부터 하겠다 하는 정도의 아마 그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그 배경에는 아마 어제 윈지코리아인가요?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이 더 큰 것 같냐?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더 큰 것 같냐?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큰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서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면은 이재명 지사 책임 57, 국민의힘 책임 34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전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기도청 항의 방문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여러분께 이재명 후보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께 전해드린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자료 요구 이런 것들은
국정감사의 권한을 넘어선 것입니다. 분가한 자식 집에 가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불쾌한 심경을 토로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체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저희가 있으면 당연히 협조해 드릴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낸 거는 예를 들면 뭐 도지사의 휴가 일정을 내라 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지방 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국회는 아무런 그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분들이 법을 지켜야지 그 법을 어기면 안 되고요. 이거는 마치 그 분가한 그 자식 집에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 같은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런 표현을 참 비유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런 식으로 이거는 무리한 행동이다. 네네. 뭐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정적인 프레임들, 보통 이제 정치적 메시지가 프레임 싸움인데, 이 사안들을 규정짓는 말씀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편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어제까지만 해도 상황이 실은 이재명 후보에게 이 국감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류하는 비류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전공법으로 가겠다라고 했고 오늘도 이제 이 사안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국감을 나간다고 하니까 요청하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프레임들을 저렇게 정의를 내리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저런 표현 앞으로 뭐 국민 여러분들 또 아마 야당에서도 많이 보고 듣게 될 것 같은데. 뭐 좀 한전 직원 대통령 이런 식의 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비유도 했어요. 시아버지가요 며느리한테 자 손주들 좀 교육비로 쓰라고 돈을 줬는데 며느리가 본인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아버지가 와서 돈 어떻게 썼냐, 왜 손주들 왜 가르치는데 안 썼냐 따질 수 있죠. 이 대장동 땅 같은 경우는요 성남시장이라는 공인이 사적인 민간업체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여당의 서른 의원이라는 중진 의원께서 이재명 지사는 구속감이야 구속당할 가능성이 있어라고 여당 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다면 뭔가 있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비유에 대해서 질문드렸더니 장성철 교수가 또 비유로 대답을 하셨는데 말이죠. 장성철 교수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겠어요. 2차 경선 지나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네. 그 4명이 얼마 전에 광주에서 첫 텔레비전 토론했잖아요. 네. 토론 보고 나서 장성철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아무래도 토론 실력이 안 느는 것 같다. 홍준표 후보가 잘했다. 뭐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잘했다고는 얘기를 안 했고요.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은 준비와 뭐 예행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쓴 겁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번째 토론회였는데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철학이라든지 외교 안보 쪽의 생각들을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얘기였습니다. 예, 한준호 의원은 민주당 경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회도 보고 바쁘셔서 아마 국민의힘 경선 토론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뉴스도 보시고 어떻게 보세요? 4명의 후보 가운데는 어떤 후보가 참 토론을 잘하는 것 같다. 우선 세 분은 유경험자시기 때문에 확실히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비전,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선에 나가는 분은 본인만의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확실히 세 분은 능숙하시고 여기에 대한 비전도 명확하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치 초년생이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총선이 아닌 대선에 나오면서 비전이 없는 윤석열 후보가 많이 희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와의 일담에서도 뭐 왕자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희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방금 우리 장성철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특히 이번 질문에서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복지 비전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면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질문에도 이렇게 답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뭐 페이스북에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일견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장성철 교수가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난 네. 욕설과 항의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뭐 대면으로 해서도 많이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 더 발전해 달라 뭐 그런 취지로 글을 쓴 거다. 그럼요. 저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권의 유력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자꾸 저런 TV 토론에서 본인의 생각을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후보가 된다고 한들 말 잘하는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철저하게 준비하시라라는 생각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일인가요? 오늘인가요? 오늘 제주도에서 토론이죠. 예, 그렇습니다. 2차 토론. 예. 그러면 2차 토론에 앞서서 지난번에 있었던 광주 토론에서 이거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4명의 후보가 있는데 4명의 후보 가운데 2대2로 어떤 전선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 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에게 좀 묻겠습니다. 제주지사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 국민이 힘들지만 특히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호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또 더 높습니다. 우선 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찰 위성이 키홀이라고 해상도가 5cm까지 된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군사위성이나 이게 해상도가 이게 많이 떨어집니다. 북한을 감시하는데 우리 자체 능력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위태로우면 우리가 북한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 눈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박문신 의원,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말이죠. 제가 한번 봤어요. 주도권 토론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하기 전에 원희룡 후보에게 질문하고 유승민 후보한테는 질문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을 막 하다가 막판에 유승민 후보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좀 상대하기가 좀 편하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좀 그렇게 은연중에 드러나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은연중에 이게 4명이서 하는 토론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금 4명이서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등을 하는 후보는 항상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1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도 1대 3으로 하느냐 2대 2로 되느냐는 이거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큰 구도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그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원희룡 후보를 최소한 중립지대 내지는 우군화하는 그런 일종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주도권 토론이라는 형식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두 의원은 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때는 공동전선인 듯 하지만 사실 두 사람은 또 굉장히 달라요. 성격상으로도 다르고 지향점도 다르고 또 정치적 기반이 대구라고 하는 같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도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또 두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이 순간에는 또 일치하는 대목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복합적으로 저걸 합종연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4명이 어쨌든 그렇죠. 끝까지 예, 경쟁할 아무튼 테니까요. 근데 그때 내가 고립되지 않고 1대 3의 대결이 아닌 최소한 2대 2의 대결로 만든다든가 또는 3대 1의 구도를 만들어서 유리한 그 어떤 지형을 만드는 그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토론전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예, 또 원희룡 후보는 어느 한 방송 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자꾸 윤석열 후보에게 주술, 역술 논란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데 나는 그거 반대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와의 사이에도 뭔가 차별성, 긴장이 흐르고 있다. 이런 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고요.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는 또 2차 경선 때 탈락한 후보들을 영입하고 그들의 지원을 얻는데도 힘을 쏟고 있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양측 모두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2차 경선 전에 있었던 텔레비전 토론 때도 이미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호감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도 지금 막 끝났어요. 정치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꼭 한번 뵀어야 되는데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최근에 그 고발 무슨 사주라고 명명된 이런 그 정치 공작 게이트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표하시고요. 적절하게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형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네. 정치 힘드시죠? 견딜만 합니다. 네? 견딜만 합니다. 그렇죠. 캠프를 해체하셨는데 네. 왜 해체하셨습니까? 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우리 캠프원들이 바라는 바다. 잘 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장성철 교수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양쪽에서 후보들이 직접 통화하는 것 외에 그 주위에 도와주는 분들도 집중적으로 최재형 후보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후보도 상당히 고심스러울 것 같아요. 본인이 누군가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5일 날 있을 마지막 경선, 그때까지 누군가의 편을 들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누군가 당선이 되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선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은 이미 후보가 확정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후보 측의 마음에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거 봐라. 경선을 더 좀 미루자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사람들의 관심 온통 우리는 네.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고 다 국민의힘 경선으로 가지 않느냐. 뭐 이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시기적으로 한 2주 정도가 있는 거고 저희가 중간에 이제 시작 시점으로는 4주 그리고 마친 시점으로 5주 이제 선거를 미뤘었죠. 그렇죠. 국감이 끝나는 시기가 이제 뭐 종감 시기를 보면 한 25일, 6일 이 정도 이제 종감을 하고 나면 대략 그 국민의힘 측에 본선 후보가 발표되는 데까지는 한 2주의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의 텀 사이에 이번에 만일 그 이재명 후보께서 국감에서 본인이 이것을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서 딛고 일어설 경우에는 이 2주가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유리하게 돌아가고 만일 국감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좀 생긴다면 이 2주가 이걸 극복하는 데 써야 되는 시간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여담 야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후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의 이른바 송이대첩 이후에 이준석 대표 처음으로 출연하는 건데요. 질문할 게 참 많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